안녕하세요. 네, 권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재건축, 재개발, 뭐 리모델링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하잖아요. 네, 왜 핫하고 이게 대체 어떤 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지요? 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건축, 재개발 혹은 리모델링은 어떤 거지? 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차이점 알고 계시나요? 리모델링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시는 분들은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맞나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요거를 기록을 해뒀는데 잠시만요. 일단은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자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성형에 대해 성형과 비유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건축은 성형으로 본다면 눈이나 코나 입을 약간 예쁘게 다듬는 성형, 쌍꺼풀이 없는데 쌍꺼풀을 올리고 뭐 코를 좀 세우고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재개발은 뭐냐? 재개발은 그냥 진짜 갈아엎는 거예요. 골격과 뼈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성형이 아닌 정형 수술. 그러면 리모델링은 뭐냐? 리모델링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뭐 필러를 넣거나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고치는 시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뭐 주름을 살짝 이렇게 한다던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간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다르죠. 다른데 어느 정도나 갈아엎어서 달라지냐 의 차이가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이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정비 기간 시설은 양호해요. 근데 노후나 불량된 건축물이 많고 이런 노후 불량된 이런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셋 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건 같은데 정비 기반은 양호한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재건축이다. 그럼 재개발은 뭐냐? 정비 기반 시설 자체가 열악해요. 거기다가 노후되고 불량된 건축물이 아주 밀집해 있는 곳. 그래서 제가 재건축 물건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재개발도 하나를 갖고 있는데 임장을 갔을 때 사실 정말 최악은 그러니까 물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재개발 물건이 정말 임장을 갔을 때 와 이렇게 놀래게 되는 네, 그런 공간이고 재건축은 아무래도 좀 낫죠. 다시 이제 재개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재개발은 정비 기반도 열악하고 불량 그 건물도 열악하고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이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에 비해서 이제 리모델링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뭐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시행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대 그대로 있고 그냥 겉모습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은 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려는 사익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적인 목적이고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 자체를 개선하려는 공익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공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좋은 책들이 많아요. 재건축, 재개발 하면은 뭐 아임해피님이 최근에 쓴 책도 있고 뭐 돈 되는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열정이 넘쳐님이 쓰신 책도 있고 재개발만 쓰신 아이언맨인가? 아이언키 아이언키님도 계시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영상들이나 여러 강의들을 보면서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아이비피님이 저는 이번에 이렇게 구분 지어주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세 단계, 네 단계로 구분을 지어주셨는데 큰 놈이 있고 클 놈이 있고 따라 갈 놈이 있고 이제 들어올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놈, 클 놈은 우리 누구나 아는 정말 요지에 있는 곳 있죠. 강남, 서초구, 용산구 이런 곳에 있는 이제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클 놈, 네, 앞으로 더 클 것 같은 놈들. 그것은 이제 송파구에 있는 구체적으로 하면은 잠실주공 5단지, 또 올림픽 선수촌 이런 곳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곧 될 곳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따라갈 놈은
네이버에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재건축 이 연한이 있어요. 재건축 연한 체크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30년 연한으로 봤을 때 이제 여의도 재건축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완전히 택지직으로 바뀔 놈들이 목동이나 상계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뭐 서초구 뭐 강남구 재건축은 더 얘기할 것도 없죠. 너무 핫하고 누구나 알고 있고 뭐 1단지 3주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서초구가 요즘 굉장히 핫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호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전문가분들도 서초구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셨죠. 그리고 호재성 이벤트가 참 많습니다. 뭐 정보사 개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초구, 반포, 뭐 반포 근접한 곳, 방배 다 굉장히 좀 주시해서 보시고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반포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반포에서 재건축이 됐을 때 그 인접 그 동네로다가 수요가 몰리잖아요. 그래서 전세가도 현재 40% 이상 올라 있는. 네, 그래서 전세가가 또 매가를 올리고 또 사실은 뭐 강남만이 아니라 전국은 다 불장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국이 다 불장이고 어디나 다 이렇게 오르고 있는 현상은 사람들의 심리 때문이에요. 심리. 아, 이대로 있다가 나 진짜 벼락거지 되는구나. 나 진짜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국가가 잡아주겠다, 잡아주겠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더 이상 믿질 않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부모님이 계속 아이한테 뻥을 치다 보면 애가 부모 말을 안 믿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그 현상인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정부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해서 사실은 그 심리 때문에 전국이 다 불장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이제는 진짜 뭐 재건축, 뭐 재개발, 아파트 예전에는 어떤 투기의 목적은 아파트에 한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라 썩은 빌라, 재개발 주택까지 다 올랐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재건축되는 그런 공간들을 보면서 와, 새 아파트가 들었을 때 이렇게 입지가 변하는구나라는 것도 체험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 지역의 어떤 지역이 새 건물이 들어왔을 때 지역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아 정말 공급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경험에서 좀 실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초구 쪽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조금 샜는데 이렇게 서초구 쪽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주시하고 보셔야 되는 지역이고 서초구 특히 방배동 같은 경우는 한 곳만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들이 다 재건축이 되고 있고 이 재건축이라 함은 한 곳이 됐을 때보다 여러 곳이 함께 갈 때 굉장히 시너지가 큽니다. 그리고 옆에 하나의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 새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라고 할 때 동네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주시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로 들 수 있는 게 사실은 개포동이죠. 개포동. 그리고 옛날에 지금 현재 저기 잠실에 엘스 아파트가 있는 곳 거기도 옛날에 주공 아파트 1, 2, 3, 4단지가 한 번에 다 재건축이 되면서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될 노른자 땅이라면 그 외에 또 어디가 있을까? 네, 저는 용산구, 여의도 요런 부분들 제가 예전에 제 친한 친구분들한테는 여의도에 모 아파트가 진짜 용적률이면 뭐 여기는 완전히 천지개벽할 곳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이메피님은 이 용산구 여의도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입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강남 좋은 거야.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곳은 정말 바뀔 곳이다. 그래서 동부 이촌동 쪽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완전 바뀔 거고 또 용산 쪽에는 가족공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곳이 될 거다. 여의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다른 곳들을 보면은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 3, 2, 4, 5 구역 같은 경우 재개발 지역이죠.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여기 이제 트리마제 첼리투스 있는데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한강변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완전 동네가 바뀌어버린. 그래서 옛날에는 뭐 마용성 막 이랬는데 이제는 마포가 성동과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인정하죠. 네. 그리고 흑성 뉴타운. 저 이 부분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는데 노랑 뉴타운이라고 해서 1에서 8구역은 지금 아무것도 해제가 안 됐고 여기는 또 맞벌이 세권으로서 또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라고 해요. 잠실 쪽에 보면은 에스 아파트도 그렇고 마포 쪽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도 그렇고 맞벌이 아파트들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좀 급여가 되고 생활 수준이 좀 괜찮으면서 양 부부가 정말 잘 벌어올 수 있는 그런 맞벌이 부부들이 이쪽에 많이 포진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란 뉴타운은 그런 입지로도 너무나 괜찮은 곳이다. 그리고 부가현 뉴타운 역시 지금 굉장히 달리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쪽은요. 정말 재개발할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성북구, 구릉지, 장인 뉴타운 등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도 재밌었는데 경기도에 3대 천왕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재개발이 될 만한 곳 어디 생각하실까요? 가장 유명한 곳. 여기 아이메피님이 성광 안수라고 찍어주셨는데 성남, 광명, 안양, 수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유망한 지역일 수밖에 없는 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성남 말할 것도 없죠. 광명 마찬가지고요. 안양 그렇죠. 수원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 성광안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성남 쪽에 재개발을 가지고 있는데 성남이 왜 유망하냐면 분당과 판교와 이런 신도시가 있고 또 옆에 구도심 이제 성남 재개발 지역이 있고 그리고 미래 신도시가 또 받쳐주고 그래서 이제 산성역 포레스티아라고 새 아파트가 지어진 부분이 있는데 얘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억 안 되게 가는 것 같아요. 더 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입지 자체가 강남과 잠실 수요를 받쳐주는 곳이라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더 지금 교통편도 더 확장되고 있고 더 많이 성장할 곳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광명 같은 경우는 철산 재건축, 또 광명 택지지구, 하운동, 하안동, 목동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은 잠실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광명은 목동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좀 같이 간다고 하네요. 성남이랑 광명은 너 광명 이만큼 올랐니? 성남도 이만큼 올라야겠다. 성남 이만큼 올랐어? 광명 이 정도 따라 받쳐줘야지 라면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좀 공부하면서 제가 아는 오빠가 광명 쪽에 또 집을 가지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근데 굉장히 소액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되게 많이 재산을 불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급여는 월 200 정도? 200 남짓하게 받는 굉장히 좀 맞벌이도 아닌 외벌이에 굉장히 좀 영세하신데 재테크의 힘을 그만큼 좀 제대로 경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이제 4호선 인덕원역 해가지고 GTX 여기도 어바민퍼스트라는 아파트가 이제 신축발 신축이 일단 딱 지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어머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뀌었네? 어머 이게 이 정도까지 가격이 간다고? 라고 하면서 그 입지 자체가 확 달라지는 신축발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정조대왕이 세운 곳이다 해가지고 팔달문 근처 재개발 지역들이 굉장히 핫하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지역들을 보시고 나의 돈은 어디다 묻어야 될까라고 보시는 게 중요한데 정말 내 것으로 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갖겠다라고 하신다면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계단이 아니고 약간 위험한 리스크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무엇이냐? 일단은 얘가 정말 재개발, 재건축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노후도를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입주권을 주는데 거주해야지만 후보지일 때 입주권을 준다. 이렇게 또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공공주라고 있어요. 공공주. 요거는 21년 6월 29일 이후에 매수를 하면 입주권이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막 30년 연한됐으니까 들어가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나 대지 지분 적은 아파트는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지 지분이 곧 돈이에요. 그래서 저의 아파트, K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평수보다 대지 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대지 지분이 작다? 얘는 내가 넣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 그래서 네, 대지 지분을 주의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시작이 됐고 용인과 수지 쪽도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대지 지분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축 재개발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많고 현재 있는 내 건물을 부시거나 이게 멸실을 시켜가지고 다시 새로 짓잖아요. 그래서 아예 건물을 다 멸실, 없애버리면 세금이나 중과세나 양도세에서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이렇게 건물로 딱 지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세금 혜택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저도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는 게 보유세가 별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대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주택 물건에 대한 대출이 있듯이 물건 내 건물을 부셨다. 그러면은 이제 이주비 대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대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안에서 돈이 필요한 기준이 한 4단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헌집 주고 새집 다오 그런 단계다. 근데 정말 좋은 위치에 주변이 다 함께 바뀌고 있는 곳은 내 물건이 들어가면 나도 새 집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만 쉽게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부분들에 너무 머리 아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불인이들 혹은 처음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바로 그러면은 이 부동산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근데 금리가 조금 변하는 것 가지고서 사실 집값에 큰 영향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대출이 좀 더 많아진다고 해서 혹은 대출을 내가 어느 정도 끌어안는다고 해서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은 대출과의 1인 삼각? 2인 3, 뭐죠? 이렇게 둘이 같이 다니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좀 편견을 버리셨으면 좋겠다. 미래소득을 좀 끌어다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당 가능한 선에서 받는 게 좀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 물건을 사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내가 사야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은 뭐 연끌을 해야 되는 시점인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전세가율이 높은 시기에 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해보시고 전세가율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저 살 때만 해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70, 뭐 정말 강한 곳은 90까지도 됐었고 그래서 갭 투자를 하기가 아주 좋았죠.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가는 실사용 가치입니다. 아, 내가 이 정도 돈을 내고서 나는 여기 살아야 내 회사 가기가 편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면서 낼 수 있는 가치가 전세가예요. 그러면은 갭은 뭐냐? 매가가 높잖아요. 갭은 기대 가치예요. 아, 내가 이 정도 기대 가치를 충족하고서도 내 집을 살만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기대 가치가 갭입니다. 근데 매가가 너무 높아져서 기대 가치가 너무 커졌다. 전세가와 매가가 너무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1년 전에 이 집이 2억이었는데 지금은 3억이 됐어. 내가 지금 안 사면 4억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지금 막 되게 조마조마한 것도 있겠지만 그 집을 보실 때 내가 이 집에 대해서 이 집을 사면서 받게 되는 대출에 대해서 1년, 2년 감당할 게 아니라면 만약에 10년 뒤에까지도 내가 감당할 대출이라면 10년 뒤 내 집은 얼마나 올라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입지에 좋은 집을 사셔야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 갭이 너무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지금은 다 불장이니까 모든 곳이 다 올랐지만 정말 10년 뒤에 또 이렇게 뭔가 IMF나 서브프라임이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못 버틸 정도로 대출을 받아놨을 때는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2억이 올라요. 근데 이제 막 떨어지는 순간이 돼가지고 1억이 떨어졌는데 내 대출을 내가 3억을 받아놨어. 그러면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잴 수 있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타이밍을 잴 수 있는 기준도 어떤 분은 1차 요인과 2차 요인으로다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부동산이 불황이다, 호황이다를 기준은 1차 요인과 2차 요인이 있습니다. 1차 요인은 굉장히 직격타고요. 2차 요인은 그냥 뭐 작은 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요인이 되는 건 전세, 분양,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부동산을 얘기하자면 심리, 부동산은 심리고 전세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도 있고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 움직임을 좌우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 저는 여기 기준이 되는 것이 공급이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분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장에는 집을 내놓긴 하는데 제가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나 정말 팔아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냥 뭐 예를 들어 지금 호가가 10억인데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면 한 13억 정도에 한번 내놔 볼까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누가 붙어도 죄송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장에는 팔려는 의지가 없죠. 그러다 보면 공급이 줄어들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승장에 분양이 되게 많아요. 막 아파트가 막 엄청나게 분양이 많고 공급이 많아요. 그래서 미분양이 났어요. 어머,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어? 라면서 사람들이 지금 안 사도 되겠는데? 나한테 물건이 이미 많은데? 나는 살 기회가 많은데? 라고 하면서 심리가 바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이 됐을 때는 시장에 주는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정책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눌러버릴 때도 이게 뭐랄까 큰 펀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요거에 비해서 2차 요인으로 작은 펀치, 작은 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변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금리, 아니면 또 호재, 또 아니면 인구.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금리 내려갔어 망했어 이렇게 될 거, 금리 올랐어 망했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집값이 1억, 2억씩 오르는데 금리가 뭐 한 1%, 2% 이렇게 오른다고 해가지고 큰 영향력 없잖아요. 내가 내는 대출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50 내다가 200 내는 정도 감당할 만 하잖아요. 막 200 내는데 집값이 1, 2억 올라? 안 팔죠. 네. 그래서 금리는 크게 영향을 못 줘요. 그리고 호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재도 우리는 뭐 GTX 뭐 엄청나게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2차 요인들은 사실은 하락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 상승기든 하락기든 항상 뭐 그러니까 교통 정책은 항상 있었고 뭐 GTX도 항상 있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락기에는 영향을 크게 안 주는데 지금과 같은 상승기에 방향이 같을 때는 더 크게 더 크게 올려주는 것이 사실은 이런 교통 호재.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들을 좀 보시면서 본인의 기준을 갖고 그리고 본인의 자금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또 어디 사는가, 내 직구는 어디고 어떻게 나는 오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본인의 자금과
본인의 귀한 그 자금을 어디에 묻어야 될지, 얼마나 대출을 받아야 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좀 길었어요. 저 여기까지 하고, 네, 감사합니다.